미국에서 아주 뜨거운 사건을 가져왔어요. 지금 뉴스에 계속 나오고 있고요. 결론만 말씀드리면 16살짜리 틱토커인 여자아이 사라가 부모님을 살해했어요. 그것도 아주 잔인하게 총으로 살해했고 그 광경을 사라 동생이 발견했습니다. 근데 이 동생이 5살밖에 안 돼요. 어린 아이가 엄마 아빠가 죽어있는 그 광경을 지난달에 체포가 됐어요. 16살 여자아이예요. 근데 미국의 뭐 기자들, 프로파일러들, 행동 전문가들이 이 친구가 범인이 맞다 아니다로 엄청나게 싸우고 있거든요. 매일매일 토론을 해요. 지금 뉴스에 보면 미국 네티즌들이 거의 분열됐습니다, 지금. 이 사건 오늘 알아볼 건데요. 트루크라임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면 우리 채널 좀 구독해 주시고요. 알람 설정도 해주세요. 그럼 오늘 이야기 시작할게요. 사건 발생은 2025년 2월 20일입니다. 얼마 안 됐죠. 미국 조지아주 캐롤 카운티 911에 신고가 걸려왔어요. 빨리 좀 와주세요. 집에 엄마랑 아빠가 총에 맞았어요. 신고자는 16살의 사라 패트릭인데요. 이날 오전에 사라는 방에서 자고 있었어요. 근데 5살 난 여동생 제인이 가명입니다. 언니, 엄마 아빠가 이상해. 경찰 불러야 돼. 5살짜리 어린애가 절대 봐서는 안 되는 광경을 본 거예요. 엄마 아빠가 총에 맞아서 피가 범벅이 됐어. 침대 위에 딱 누워있는데 그러고 쓰러져 있는 모습을 그대로 목격했어요. 아빠 제임스 브록은요 45살이고요. 엄마 크리스틴 브록은 41살입니다. 이 딸들은 일단 제인, 5살 제인은 부부의 친딸이 맞아요. 근데 16살 사라는 사망한 크리스틴이랑 전 남편 사이에서 태어난 딸이에요. 사라는 깜짝 놀라서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이미 늦었어요. 사망했습니다. 총 5발씩 맞고 각각 5발. 누가 간밤에 부부를 이렇게 살해했다는 건데요. 그것도 어린 딸들이 집에 있는 데서. 일단 경찰은 집 안을 수색을 합니다. 근데 정말 특이한 게 밤에 문을 잠궈놨을 거 아니에요. 미국인데. 근데 외부에서 사람이 들어온 흔적이 없어요. 문도 멀쩡하고 창문도 깨끗하고 사라진 물건도 없고. 경찰은 집에 있던 딸들 사라와 제인 둘 다 인터뷰를 하는데요. 놀랍게도 5살 제인이 어젯밤에 총소리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10발이나 울렸어요, 총성이. 그래서 옆방에 있던 아이들 당연히 들었겠죠. 못 들은 게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사라는 아니요, 총소리 못 들었는데요. 밤에 그 새아빠 엘베이드 기계 소리는 들었는데요. 총소리는 모르겠어요. 제임스 새아빠는 심장이 안 좋아요. 그래서 엘베드라는 한국어로는 좌심실 보조 장치를 착용했거든요. 근데 이게 뭐 털컥 뭐 이런 소리가 난다고 합니다. 기계 소리. 근데 엄청 크진 않아요. 그냥 옆에 앉아 있으면 들리는 정도. 근데 사라가 이 엘브웨이브 소리는 들었다고 하는데 총소리는 못 들었다고. 사라 말로는 평소에도 제임스랑 같이 밥을 먹거나 이렇게 앉아 있으면 엘베드 소리가 좀 들리는 경우가 있대요. 그래서 이날도 밤에 들었는데 달칵 들었는데 또 이 소리 나네? 그러고 그냥 잤다는 거예요. 근데 분명 동생은 제이는 총소리를 들었다고 했어요. 좀 이상하죠. 총소리는 엘베드 소리보다 훨씬 더 큰데. 아무튼 수사관들은 이 점이 이상한 거지. 왜 못 들었을까? 얼마 뒤에 제임스와 크리스틴 장례식이 열렸습니다. 사라는요, 추도사를 낭독하러 단상에 올라섰어요. 어느 교회에서 열렸거든요. 이 부부가 다 교회에 다니고 있었어요. 이때 수사관들은 두 번째로 하는 순간이 왔는데요. 일단 사라가 입고 있는 옷을 한번 보세요. 연한 하늘색 드레스를 입고 단상 위로 올라갑니다. 보통 장례식장에서는요, 짙은색 옷을 잘 입잖아요. 근데 딸이 추도사를 하는데 아주 이게 화려한 연한 이 하늘색 베이비돌 원피스를 입었네? 이게 어디 결혼식장에서나 입을 법한 그런 드레스 아니에요. 이런 인상을 줍니다. 사라는 단상에서 엄마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죽은 엄마에게. 우리가 겪은 모든 일이 엄마를 정의하지 않아요. 당신은 아름답고 친절한 영혼이었습니다. 자, 보통 이런 추도사를 해요. 그럼 이미 죽은 사람이니까 아무리 좀 안 좋은 감정이 있다 하더라도 긍정적인 이야기만 한단 말이에요. 안 좋은 말은 피하고. 근데 과거에 엄마랑 안 좋았던 기억이 있다. 우리가 겪은 일이 좀 있지만 그게 엄마의 전부는 아니니까. 이런 뉘앙스로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돌아가신 마당에 딸이 저런 얘기까지 하지? 또 사라는요, 추모사 말미에 여기에 와주신, 그리고 힘들 때 옆에 있어주신 조부모님, 친척들, 제이미, 조니, 제이든, 조조, 트렌튼, 트리스탄, 애슐리, 그리고 제시, 절 도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사샤, 브리, 네이트, 레인, 킴벌리, 헤이즈, 킴, 보울링, 케이티,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저를 지지해주신 우리 아빠, 그리고 엔지와 벤 고마워요. 엄마랑 새아빠 제임스가 당신들에게 고마워할 겁니다. 마지막으로 I'm sorry. I love you guys. I'm sorry. 미안해요. 사랑해요. 미안해요. 이걸 지켜보던 사람들, 아니 뭐 오스카 시상식에서 올라와서 수상소감 하는 것처럼 일일이 이름을 다 불러놓고 미안하다고? I'm sorry? I'm sorry. 사라가 다른 친척들, 친구들을 위로해주는 건가? 근데 뭔가 이 분위기에는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여러분, 이 사람마다 애도하는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부모가 사망했는데 그 추도사에서 딸이 자기 하고 싶은 말 하겠다는데 그걸 가지고서 야, 너 왜 그렇게 감정을 안 실었어? 너 왜 잘 안 울었어? 펑펑 안 울었어? 이렇게 물어보는 것도 좀 이상하긴 하잖아요. 그리고 이 I'm sorry에 대해서 되게 논란이 많은데요. 지금까지도 그래요. 이 I'm sorry를 습관처럼 I'm sorry, I'm sorry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논란이 있는 거예요. 수사팀은 조금 더 매의 눈초리로 봐야 하니까 경찰은요. I'm sorry, I'm sorry. 이 말이 뇌리에 딱 꽂혀가지고 되게 부자연스러워 보였대요. 자, 무엇보다 방금 영상에서 분명 사라가 울먹이면서 얘기를 하는데 눈물이 흐르지 않았어요. 저는 영상으로만 봤기 때문에 자세히 뭐 흘렀나 안 흘렀나 알 수는 없는데 이걸 지켜봤던 이 제임스의 사촌이 인터뷰를 하는데요. 눈물이 고이긴 했어. 근데 흐르지 않았습니다. 코도 훌쩍훌쩍 하는데 휴지로 닦지도 않고 또 휴지를 찾지도 않고 그리고 5개월 뒤에 사라 체포됐어요. 크리스틴과 제임스에 대한 1급 살인 2건, 가중폭행 2건. 처음에는 사라가 자수를 했다라고 알려졌어요. 자수를 했다는 건 내 범행을 인정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정확한 건 자수는 아니고 전날 밤에 경찰이 너 내일 체포할 거다 통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다음날 오전에 친아빠랑 같이 경찰서로 간 겁니다. 그렇게 체포가 됐어요. 일단 앞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사라 체포되고 나서요. 사라가 범인이다, 아니다, 의견이 제대로 나뉘고 있어요. 진짜 이렇게 쫙 미국 네티즌들이 엄청 싸우고 있거든요. 제가 뒤에 설명드릴 사라가 했던 행동들 때문인데요. 엄마 아빠 죽고 나서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지? 저게 딸이 할 짓이야? 딱 봐도 범인이네. 이런 의견이랑 아니 사라가 16살에 체포됐을 때는 생일이 지나가지고 17살이에요. 애가 어린데 아직 철이 없는 걸 수도 있고 부모가 총 맞고 죽었어. 그 슬픔 어떻게 감당해? 사리분별 안 되는 행동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나는 일단 중립. 이런 시각도 많습니다. 또 이렇게 분란이 벌어진 데에는 다 이유가 있어요. 수사팀 발표 때문인데요. 이 사건 벌어진 캐롤 카운티 경찰은 FBI랑 또 조지아주 경찰이랑 민간 포렌식 연구소까지 다 동원을 해서 증거를 분석했다고 해요. 왜냐면 사건 벌어진 게 2월 달인데 7월에 체포가 됐거든요. 그 기간 동안 수사를 열심히 했다고 해요. 여기에는 사라의 온라인 활동들, SNS 게시물, 메시지, 검색한 기록들 다 포함이 됐다고 합니다. 근데 수사팀이 기자회견 때 뭐라고 했냐면 산더미 같은 물리적 그리고 디지털 증거를 우리가 찾았습니다. 진짜 산더미, 마운틴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아주 패기롭게. 그러니까 증거 겁나 많거든요. 이런 뜻인데 그 증거를 공개하지는 않았어요. 단 하나도. 그러니까 심지어 현장에서 총기가 발견됐냐 안 됐냐 이런 것도 공개를 안 했어요. 증거가 많긴 한데 아직 공개는 할 수 없다. 이렇게 발언을 해서 더 논란이 큰 겁니다. 진짜 그 증거 있는 거 맞냐? 근데 뭐 그런 얘기도 있어요. 이 사건에 가담한 사람이 사라 혼자가 아니다. 그래서 아직 용의자를 모두 체포하지 못했기 때문에 숨기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이야기도 있기는 합니다. 자, 어쨌든 경찰은요, 우리는 자신 있다. 아직 미성년자지만 성인 재판으로 기소하고 얼굴 신상 다 깠죠? 법원에서 보석 신청까지 거절됐어요. 그러면 범인이 맞지 않을까? 증거가 산더미라며. 오늘은 좀 강하게 디스클레이머를 할게요.
아직 재판 전이기 때문에 확정된 건 아무것도 없어요. 또 피해자가 미성년자입니다. 유죄 확정 전까지는 무죄 추정 원칙에 따르고요. 오늘은 살인사건 벌어진 이후에 사라의 발언과 행동, 또 그것을 본 사람들은 또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 그런 공개된 사실의 범위 안에서만 전달을 할게요. 여러분도 이거 다 끝나면 의견이 갈릴 수도 있어요. 왜 이런 의심 받았을까? 좀 같이 생각하면서 사건을 들으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사라가 도대체 무슨 짓을 했는지, 어떤 행동들로 의심을 받게 됐는지부터 차근차근 볼게요. 제임스랑 크리스틴 장례식이 끝나고 나서 한 3개월이 지났어요. 2025년 6월 3일에 사라가 갑자기 한 블로거에게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 블로거 이름이 Allegedly Reportedly 라는 트루크라임을 다루는 틱토커이자 블로거예요. 저처럼 트루크라임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라가 이 블로거한테 DM을 보냈어요. 내용은 딱 한 줄. Search up Brooks. 브룩스를 조사해주세요. 블로거는 브룩스? 어떤 브룩스요? 그때 사라가 얘기를 합니다. 제 부모님인데요. 지난 2월에 살해당했습니다. 구구절절 얘기를 하니까 이 블로거가 놀란 거지. 처음에는 뭐야 이랬는데 이 살해 피해자의 딸이라고 하니까 좀 당황을 한 거예요. 유감이네요.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네요. 제가 반드시 이 사건 조사하고 다룰게요. 그러면서 사라가 이메일로 사진이랑 좀 디테일들을 더 알려줬다고 해요. 이 블로거가 틱톡에 간단하게 글을 딱 올렸는데요. 사라가 답변도 달아요. 이 사건 알려줘서 고맙습니다. 댓글을 남기고 심지어 누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이건 아는 사람의 소행 같아 보이는데요? 라고 댓글을 달았는데 거기 답글로 맞아요. 집 구조를 아는 사람이에요. 직접 쓰기도 했습니다. 근데 사라의 행동이 전혀 이상할 건 없어요. 왜냐면 아직 3개월째 미자로 남아 있었거든요. 사건 벌어지고 바로 제보한 게 아니라 경찰이 수사를 하는데 진전이 없어. 그래서 보통 미국에서는 그런 트루크라임 유튜버들, 좀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제보를 많이 합니다. 또 당시 사라의 친아빠도 페이스북에 사건을 알리고 있었거든요. 사라도 이 친구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아직 어린데 직접 수사를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틱톡 이런 거에다가 제보를 할 수도 있기는 해요. 근데 다만 이 메시지를 받은 블로거가 나중에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뭔가 이상했다. 자, 사라가 뭐라고 했냐면 이 사건 다루면 완전 떡상할걸요? 왜냐면 아직 이거 다룬 사람 아무도 없어요. 구글에 우리 엄마 아빠 이름 검색하면 우리 부모님 사진이 제일 먼저 떠요. 정보는 제가 다 알려드릴게요. 아니, 부모님이 살해당한 사건인데 왜 관심이 곧 조회수죠? 왜 이런 얘기를 먼저 하지? 심지어 이 블로거가 먼저 요청한 것도 아니에요. 사라가 먼저 제보를 한 거예요. 또 사라가 이메일을 보냈을 때 이때 사라가 뭐라고 했냐면 사건이 벌어진 날 그 밤에 저는 아무 소리도 못 들었어요.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아무 소리 못 들었대. 근데 사라가 다른 사람이랑 자기 사건 알려지고 나서 틱톡에서 댓글 주고받고 이러는 걸 보니까 그 새아빠 제임스의 심장 장치 엘베드 소리를 들었대요. 말이 다르잖아요. 이 블로거가 좀 이상해서 좀 찝찝해가지고 자기 남편한테 얘기를 했어요. 다 얘기하니까 남편은 걔가 범인 아니야? 이런 의혹이 생긴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이 부부가 막 대놓고 사라한테 야, 뭐 너가 했지? 너가 범인 아니야? 이렇게 물어보지도 않았고요. 이렇게 몰아가거나 어디 소문내거나 그러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뒷말은 블로거 말고도 계속 많은 사람들이 왜 사라 행동 좀 이상하다. 왜 저래? 관종인가? 좀 엄청 수근거려요. 사라가 틱톡에 가족들이 부부가 다 살아있을 때 생일 축하 노래를 막 부르는 영상이 있었어요. 그런 영상을 올리면서 링크에다가 고펀드미 아시나요? 미국에서 기부해달라라고 투네이션 링크 같은 그런 기부 링크입니다. 클릭해서 들어가면 돈을 기부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링크를 걸어놨어요. 그러면서 글로 뭐라고 쓰냐면 가족을 당연하게 여기지 마세요. 한때는 짜증난다 생각했던 그 목소리가 결국 매일 밤 잠들 때 듣고 싶은 유일한 목소리가 됩니다. 다시 들을 수 있는 방법은 영상뿐이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해요. 난 그냥 엄마가 필요해요. 또 다른 포스팅에는 그러니까 엄마랑 새아빠랑 같이 찍은 사진 콜라조처럼 편집해서 올리기도 하고요. 이런 식으로 울면서 얼굴에 마스카라가 다 번져 있어요. 얼마나 운 거예요. 주르르 이렇게 흘러내렸어요. 이렇게. 이 모습으로
영상도 찍어 올리고 라이브를 하기도 하고, 그 밑에는 제발 치유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너무 지쳐서 모든 것에 잠시 벗어나고 싶습니다. 배경음악으로는 애잔한 피아노 소리가 막 흘러요. 이런 포스팅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대부분은 목소리가 없습니다. 글로 남기고 우는 영상이나 사진, 아니면 죽은 가족들의 사진들 콜라주 해가지고. 또 어떤 글에는 작은 일이라 생각했지만 사실은 엄청난 사건이었다, 이렇게 남겼는데, 작은 일? 이게 왜 작은 일이지? 좀 이상하죠? 또 이런 일도 있어요. 누가 사라 댓글에다가 살해 무기가 뭐였어요? 이걸 물어보면서 그 뭐였어요? 물음표 옆에 근데 사라가 물총 이모지를 띡띡 날리면서 답을 했어요. 이게 뭐 정황 증거로 볼 만큼 구체적인 증거는 아니지만 물총 이모지를 날린다고? 이걸 보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들어요? 관중의 나르간데요. 저도 나르 기질이 좀 있다고 봐요. 자, 지금 우리는 사라가 체포되고 나서 봤기 때문에 정말 기괴하다 이런데, 이걸 사람들이 체포되기 전에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는 아니 애가 엄마가 얼마나 보고 싶을까, 범인 빨리 잡혀야 될 텐데, 이런 사람들도 있었고요. 또 어떤 사람은 관종이다. 유튜브 배닷 중에 뭐가 있냐면 자기 우는 사람 찍어 올리는 사람은 걸을 것, 이렇게 나뉘어요. 근데 이때까지만 해도 체포 안 됐으니까 사람들이 야, 살아, 너 좀 이상해, 네가 엄마 아빠 죽였지, 이런 공격은 없었어요. 다들 좀 이상하다, 뭘까, 너무 슬프면 저럴 수 있는 건가? 왜냐면 요즘에는 SNS에 자기 감정 표현을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사고를 당했어요. 나 아파서 병원에 실려가는데 막 이렇게 피가 나는데도 촬영을 하고 있어. 아니면 뭐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옆에 앉아가지고 셀카 찍어서 뭐 인스타에 올려. 그러니까 이런 것 가지고도 좀 논란이 있죠. 이게 맞냐, 아니냐. 뭐 셀카를 찍고 내 모습을 촬영하고 슬퍼하니까 우는데 이런 것도 기록에 남기고 싶고, 뭐 그런 것까지는 좋은데 왜 굳이 이걸 남이 다 보는 인스타, 틱톡에 올려야 되냐. 그러니까 이런 논란이 요즘 많단 말이에요. 뭐 자기 마음이죠. 찍든 말든 자기 마음인데, 이런 현상들이 있으니까 살아도 그런 것과 결이 비슷하지 않나. 특히 미국 젠지들이 SNS, 틱톡 얼마나 좋아해요. 일상을 더 적극적으로 공유하는 세대거든요. 사라의 행동도 되게 자연스럽게 내가 슬픈 거 올리고, 내가 울어, 운 거 올리고, 이런 흐름 속에서 나온 걸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사라 체포되고 나서 사라 틱톡 계정이 삭제되거든요. 아예 강제로 삭제 조치가 됐어요. 근데 이걸 저장해 놓은 사람들이 많았던 거예요. 박제된 거지. 뭔가 쎄하다 싶으니까 이걸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사라가 체포되자마자 다 공개하면서 이 바이럴을 일으킨 겁니다. 결국에는 어떤 행동 분석 전문가가 TV에 나와서 인터뷰를 합니다. 보통 사람은 울면 눈물을 닦죠. 근데 눈물을 닦지 않아. 그리고 틱톡에 올린 영상에서 봐도 일부러 마스카라가 번져 있는 채로 사진을 찍고 영상을 찍어서 사람들에게 보여준 거예요. 근데 이건 충분히 내 얼굴 닦고 할 수도 있는 거거든. 근데 안 닦아. 나 슬프다, 나 지금 너무 슬퍼, 나 지금 불쌍해, 이게 진짜 찐으로 느끼는 자연스러운 감정이 아니라 보여주기식 연출일 수도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사라가 부모님 장례식장 가는 길에요, 본인 셀카도 찍었거든요. 이게 셀카예요. 셀카 찍어서 올렸어요. 이걸 두고도 아니 울지 않잖아, 눈이 붉어지지 않았어. 결론은 이거예요. 진짜로 슬퍼하지 않는다, 그렇게 보인다, 뭔가 영혼이 빠진 듯한 기분. 그렇다고 해서 사라의 이런 행동이요 살인의 증거냐, 그건 아니에요. 그냥 행동일 뿐이에요. 또 많은 사람들이 부모님이나 가까운 지인들, 친구들 죽었을 때 너무 슬프잖아요. 너무 슬퍼? 그러면 눈물이 안 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그 충격이 너무 슬퍼서 그렇기도 하고, 장례식 준비를 해, 손님 만나고 정신없이 시간 보내다 보면은 그땐 모른대요. 슬픔 잘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집에 가서 장례 다 끝나고 그제서야 이렇게 빈자리가 느껴질 때 막 운다는 거예요. 근데 일단 사라의 이런 행동이 바이럴이 된 이유는 진짜 사라가 체포됐기 때문입니다. 살인 혐의로. 그러니까 그 전에는 안 좋게 보던 사람들도 뭐 부모님 돌아가시고 좀 틱톡커로 떠보려고 하네, 관종짓 하네, 뭐 이 정도였거든요. 근데 체포되고 성인 재판으로 기소까지 되니까 뭐야,
지가 죽여놓고 슬픈 척 했다고? 너무 소름 돋잖아요. 그래서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어쨌든 수사팀은 산더미 같은 증거를 확보했다라고 했어요. 하지만 그 내용은 전혀 공개가 안 됐습니다. 저도 너무 답답한데요. 정말 답답하고 궁금하기도 하고 진짜 사라가 억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한편으로는. 그런데 비공식적으로 알려진 것에 따르면요. 그러니까 뉴스에 나온 거예요. 사라의 개인 소지품에서 화약 반응이 나왔다. 또 부모를 살해하는 법이라고 구글에 검색한 기록이 있어요. 이 정도로만 알려졌습니다. 근데 조금 냉정하게 보면 아무리 증거 공개를 안 했다지만 과연 경찰이 증거도 없이 미성년을 체포했을까요? 판사가 체포하고 기소하는데 다 오케이 했고 보석 심사까지 안 된다고 기각을 했는데 다 이유가 있지 않을까? 그것도 성인 재판인데? 일단 답은 증거가 공개될 때까지 기다려 봐야 아는 건데 이게 또요. 그 잘나신 조지아주 경찰입니다. 이상하게 조지아주 사건 할 때는 경찰이 좀 문제가 많았어요. 또 조지아주 캐럴 카운티는요, 주민들의 의견에 따르면 그닥 수사를 잘하는 경찰은 아니라고 해요. 물론 모든 경찰이 그런 건 아니겠지만, 자, 일단 사라 측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사망한 크리스티와 제임스가 마약 거래를 했는데 그게 잘못된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부부가 대마초 거래를 했어요. 그 양이 상당했다고 해요. 드러그는 아니에요. 뭐 크리스탈 이런 드러그는 아니고 대마초이긴 하지만 그 양이 되게 많았다. 근데 한 달 전에 이 부부가 어떤 사건에 휘말려 가지고 위협을 받은 적이 있대요. 누가 총 들고 사라 집에 찾아온 거예요. 그러곤 그 사망한 아빠 제임스를 겨눴대. 진짜 죽이려고. 근데 이들이 정확히 누군지는 모릅니다. 아무튼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고요. 총을 쏘진 않았어요. 이런 일이 있었고 친아빠 다니엘은 현관문에 흠집난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것 봐라. 여기 흠집이 있는데 누가 문을 부수려고 한 겁니다. 원래 이 부부가 약쟁이들이랑 사이가 안 좋았습니다. 내 딸은 아무 죄가 없습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 흠이 좀 있긴 했나 봐요. 근데 이게 정확히 언제 생긴 건지 사건이 벌어지기 전인지 그 이후인지 알려진 게 없어요. 그리고 수사팀은요, 이제 얼마 뒤에 발표를 하는데, 그 약쟁이, 부부가 마약에 연루돼가지고 얽힌 사람들을 조사를 했는데, 그들은 관련이 없습니다. 라고 또 발표를 해요. 또 다니엘은요, 총성을, 그것도 10발의 총성을 사라가 못 들었다는 게 이상하죠? 여기에 대해서 다니엘은 이 집은 집 구조가 좀 특이합니다. 그래서 사라가 못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주장을 하거든요. 근데 사망한 제임스 측의 주장은 전혀요. 이 집이 특이하다고요? 아니요. 침실 다 모여 있고요. 뭐 으리으리한 대저택도 아니고요. 한 56평쯤 된다고 해요. 침실 간의 거리가 한 2m? 그 정도인데 총소리를 못 듣는다고? 분명히 사라가 연루되었습니다. 또 제임스 가족은요. 이건 사라 혼자 하기 힘들었을 거다. 분명히 누군가 개입했을 거고 그래서 경찰이 아직 수사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 겁니다. 사라가 의심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 정말 사라가 범인이에요. 사라가 그럼 엄마 아빠를 왜 죽였을까요? 그것도 총으로 5발씩이나? 사라는 이제 곧 어른이에요. 체포되던 시점이 17살이거든요. 한 1년만 지나면 성인이라서 독립할 수 있는데 이렇게 엄마 아빠를 죽일 만큼 뭐 큰 갈등이 있었을까요? 아님 뭐 정신건강에 문제가 생겼을까? 살해 동기에 대해서는 다양한 추측이 있습니다. 제가 온라인상에서 가장 많이 떠도는 썰들이에요. 저게 몇 개 뽑았는데 가볍게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뭐 거짓은 아닙니다. 예, 거짓은 아니에요. 자, 첫 번째 이유는 관심과 명성을 얻고 싶어서. 좀 이유가 어처구니 없긴 한데 여러분 살인마들 중에서 이런 사람들이 정말 많대요. 사라 경우에는 부모를 잃은 불쌍한 아이 이런 타이틀이 생기잖아요. 이걸로 사람들의 동정을 얻고 덩달아 팔로워도 늘리고 영향력도 키우고 인플루언서가 되겠다, 틱토커가 되겠다 이런 목적이 아니었을까. 실제로 사라는요 자기 페이스북 뭐 틱톡 계정을 홍보하는 데 많이 집착을 했다고 해요. 아빠 다니엘 휴대폰 가지고서 자기 틱톡 계정 들어가서 이렇게 홍보 글 남기기도 하고 좋아요 막 누르고 또 사건을 알리는 방식이 사라랑 사망한 제임스 가족 측이랑 분위기가 완전 달라요. 제임스 가족도 사건 홍보 많이 하거든요. 좀 알아달라고. 근데 현상금을 걸어요. 현상금 5,000불, 한 700만 원 정도를 걸고서 제발 이 사건 널리 알려주세요.
사건을 퍼뜨려 달라는 식의 호소글을 남기는데 보통 미국에서는 피해자들이 적극적으로 알립니다. 뭐 얼굴 공개 다들 하면서 남들이 이 사건을 잊혀지는 걸 되게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미국에서는. 제임스의 가족은 그랬어요. 반면에 사라는 울면서 잔잔한 배경음악 깔고 필터 효과 막 쓰고 콜라주로 만들어 가지고 막 사진 막 다 편집하고 사건을 알리는 것보다 내가 너무 슬퍼요. 나 불쌍해요. 내 감정 알아주세요. 여기에 너무 치우쳐져 있다는 거예요. 사라가 올린 포스팅에도 이 사건은 절대 잊혀지면 안 되니 공유가 필요합니다. 라고 쓰긴 하거든요. 근데 그 동시에 뭐라고 하냐면 너무 크게 알려지면 범인이 겁을 먹고 달아날 수도 있어요. 약간 기묘하게 들리죠. 아니 알리면 알리는 건데 또 너무 크게 알리면 안 된대. 범인이 도망간대. 일각에서는요. 사라가 범인이라면 아니 왜 트루크라임 블로거한테 본인이 직접 제보를 하고 틱톡에 올리고 그러겠습니까? 그냥 조용히 넘어가길 바라겠지. 미제로 남길 바라겠지.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요. 실제로 좀 극단적인 비유기는 하지만 연쇄살인마들은요. 자기가 범인인 걸 이렇게 은근슬쩍 알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 고양이 살인마 루카스 같은 경우도 그랬죠. 내가 살해하고 적극적으로 알려. 내가 그랬는데 조롱하고 피해자. 또 일부러 증거를 남기기도 합니다. 유명해지고 싶어서. 근데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설마 유명해지고 싶어서 부모를 총으로 쏴 죽였다고? 5발씩이나? 이건 또 말이 안 된다. 그래서 다른 문제가 없을까? 자, 두 번째로 나온 가설은 가정 불화예요. 정확히는 사망한 크리스틴과 제임스 부부 사이의 불화입니다. 엄마 크리스틴이랑 제임스는요 2018년도부터 만났어요. 근데 크리스틴이 페이스북에다가 드디어 좋은 사람을 만났다. 이혼 후에도 사랑은 가능하다. 이렇게 글을 올렸는데 4년 뒤에 2022년 9월에 그래 이건 나를 아프게 하지만 그녀에겐 더 큰 상처가 될 거야. 이런 글을 남깁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녀가 누구냐면 막내 제인이에요. 제인 완전 아기 때겠지. 그러니까 뭔가 액션을 취하려고 하는데 이게 내 아기에게 상처가 될 거다. 뭔 일이 생긴 것 같죠? 그리고 또 크리스틴이 남긴 글.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제임스 브록 남편이에요. 제임스 브록을 보면 나에게 알려줘요. 그는 날 죽이려 하고 집과 아이에게 접근하려고 해요. 남편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 위협한다. 뭔지 모르겠지만 둘 사이에 문제가 있는 건 분명합니다. 그리고는 제임스를 엄청 비난해요. 내 아이를 버린 아버지. 아이 생일마다 사라지는 사람. 내 절친과 바람난 사람. 이걸 페이스북에다가 막 남기는 거지. 마치 딸의 행동이랑 좀 비슷하죠? 근데 이렇게 글을 막 남기니까 제임스가 답글을 쓰거든요. 반박을 해요. 거짓말 그만해. 너가 내 번호를 차단했으니까 딸한테 연락 못한 거 아니야? 이 싸움이 2022년도의 절정이었어요. 아주 지저분해. 어린 아이들도 있는데. 그리고 이 시기에는 부부가 별거를 했던 걸로 보입니다. 이런 댓글로만 봤을 때는. 그러다 어느 날 뭔가 크리스틴이 단단히 화가 났나 봐요. 제임스한 차를 몰고서 제임스가 살고 있는 집으로 가는데요. 근데 그때 차고 앞에 제임스가 서 있었어요. 그대로 돌진을 한 거예요. 제임스는 순간적으로 몸을 피했는데 다행히 충돌은 없었어요. 근데 현장은 뭐 아수라장이 됐지. 차가 집 안으로 고꾸라 박은 거예요. 제임스는 바로 경찰 부르는데 더 큰 문제가 뭐였냐면 사람은 안 다쳤는데 이 차에 아이들이 타고 있었어요. 사라의 남동생이었던 돈이랑 또 막내 제인. 그땐 더 어렵겠죠. 경찰이 와서 뭐 이 차 박은 건 둘째 치고 크리스틴을요 바로 아동학대죄로 체포해버립니다. 이런 큰 일이 있었는데 크리스틴이 징역에 살진 않습니다. 뭐 봉사활동 뭐 어떤 다른 조치를 받고 풀려났나 봐요. 금방 나오는데 부부가 더 싸워요. 크리스틴은 제임스가 날 모함했다. 거짓말했다 그러고 제임스는 크리스틴 아동학대범이다. 예전에 자기 아들에게 넌 내 아들이 아니야? 이런 말을 하기도 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밤에 잠도 안 자는 약쟁이입니다. 이런 식으로 크리스틴이 약을 한다고 폭로한 거죠. 그러니까 둘이 엄청 싸워요, 페이스북에서. 크리스틴 한번 해보자는 거지. 그래 이제 게임 시작이야. 공개적으로 싸우는 거예요. 그럼 이게 사라가 용의자인 거랑 무슨 상관일까? 살인사건에서는 가정불화가 무시할 수 없는 요소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사라가 어렸을 때부터 이런 건강하지 않은 환경에서 자랐다. 그러면서 부모에게 반감을 품은 게 아닐까? 그게 어느 순간 살해까지 한 것이 아니냐라는 추정이 있고요. 자, 또 2021년 6월 20일에 크리스틴이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남깁니다. 아들 도니에게 하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널 데리러 갈게. 아마 도니는 친아빠랑 살고 있는 것 같아요. 크리스틴은 제임스랑 살고 있고. 네가 거기서 불행한 걸 알아. 아빠가 더 이상 널 때릴 수 없을 거야. 이렇게 달았어. 그러니까 친아빠가 도니를 때렸대요. 자, 여기에 사라가 딸이요. 직접 댓글을 달았습니다. 2021년도면 사라가 한 12살, 13살 때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는 엄마랑 같이 살고 있지 않았나 봐요. 자기 엄마한테 크리스틴, 당신은 어른입니다. 그런데 자기 행복을 위해 자식들을 더러운 구덩이로 끌어넣었습니다. 이런 글을 남기는 건 저를 다시는 엄마 집에 가고 싶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당신이 얼마나 미성숙한지 보여줄 뿐입니다. 제발 어른스럽게 행동하세요. 그러니까 엄마랑 갈등이 있었죠. 그리고 여기서 하는 말. 우릴 때린 사람은 친아빠가 아니라 당신이 데려온 새아빠였어. 당신은 맨날 마약하느라 제대로 보지도 않았잖아? 친아빠는 절대 손찌검 한 적 없어. 엄마는 남동생에게 쇠뇌시키려 했지만 난 이제 안 속아 넘어갈 거야. 자, 정리를 해보면요. 크리스틴이 자기의 딸과 아들 사라와 토니 이 둘을 친아빠한테 맡겼어요. 자기는 제임스랑 결혼을 해서 딸을 낳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엄마에게서 떨어져 있었던 거죠. 근데 너네 거기서 사는 거 불행하지? 친아빠랑 사는 거 힘들지? 엄마가 곧 데리러 갈게. 이렇게 얘기했더니 사라가 발끈한 겁니다. 우리 아빠 왜 친아빠 때리지 않아? 오히려 새아빠 제임스가 날 때렸어. 근데 실제로 제임스가 허리띠로 사라를 때린 적이 있다고 합니다. 이건 또 친아빠 다니엘의 주장이기는 해요. 네, 그러면 이렇게 사라는 엄마가 친아빠랑 또 새아빠랑 개차반으로 싸우지 이걸 직접 보고 듣고 겪었을 거 아니에요. 또 사라도 댓글을 남기면서 엄마 그러지 마라 이러기도 하고 페이스북에서도 이렇게 싸우는데 실제로는 얼마나 더 하겠어요. 이런 환경에서 잘 자랄 수 있었을까? 그럼 어렸을 때 트라우마가 점점 커졌을 테고 혹시나 이런 환경 때문에 엄마 또 새아빠 제임스가 나를 때렸던 거, 학대했던 거 그런 기억들 때문에 부모를 죽인 게 아닌가? 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복잡하죠. 근데 분명한 건 이 집에 뭔가 문제가 많았어요. 엄마 마약하고 새아빠랑 같이 대마초 팔고 친아빠랑도 이혼했는데 싸우고 애들은 아직 어린데 볼 거 못 볼 거 다 보고. 자, 또 한 가지 빼놓을 수 없는 가설이 뭐냐? 마약입니다. 이 부부가 대마초를 팔았잖아요. 크리스틴은 훨씬 전부터 약을 했대요. 그러니까 친아빠 다니엘이 크리스틴이랑 이혼을 할 때도 이혼 신청하는 소장에다가 아내가 약물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당시 남자친구였던 제임스랑 같이 살면서 약을 했다. 이렇게 발언을 했거든요. 심지어 크리스틴이 지인들 초대해서 약을 하는데 아이들이 앞에 있는데도 그랬대요. 그래서 그 사라의 친아빠 다니엘은 이 살인은 분명 약쟁이들의 소행입니다. 한 달 전에 크리스틴이랑 뭔가 제임스랑 약쟁이들이랑 얽힌 일이 있다고 했는데 그래서 살해한 겁니다. 하지만 경찰은 또 아니라고 했어요. 마약 거래와 살인의 연관성은 없습니다. 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또 도돌이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증거를 공개해야지 끝나는 거예요. 이 논란은 그 전까지 계속될 거야. 여러 가지 추측만 있겠죠. 근데 만약에 정말 여러분 사라가 저질렀다. 진짜 사라가 총을 쐈다. 그러면 뭐 이 영상들, 음악들 이 설명 안 되죠. 이 관종 수준도 아니에요. 뭐 사이코패스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요? 그리고 사람들이 제일 많이 지적하는 게 뭐냐면 진짜 사라가 범인이에요. 살인을 했어. 근데 그 시신을 5살 동생이 보게끔 연출을 했다고? 모르는 척 자고 있었다고? 동생에게 들어가라고 했다면 그거 정말 소름 끼치지 않아요. 그 애가 평생 트라우마일 거 아니에요. 그 장면이. 일단 사라 심리는요. 9월 아님 10월에 열릴 예정이라고 해요. 근데 이때도 뭐 증거를 공개할진 모르겠어요. 그리고 재판은 내년 1월이라고 합니다. 재판 때는 다 공개되겠지. 도대체 어떤 증거를 가지고 있는지
배심원들이 납득할 만한 증거인지 아니면 경찰이 겁나 욕을 먹게 될지 그때 가서 재판이 열리면 그때 한번 다시 다뤄보도록 할게요. 저도 제가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오게 될지 너무 궁금합니다. 여러분들 의견 어떤지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오늘 사건은 여기까지입니다.